안녕하십니까? 약물의 체내 흡수 속도 구하기를 주제로 심화 탐구를 진행한 2학년 최시원, 최정원입니다. 목차는 약동학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진 서론과 영차역학과 1차역학을 바탕으로 흡수 속도 상수 K와 파라미터들을 구하는 본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윤태진 저자의 신약의 탄생을 읽던 중 약동학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 이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약동학이란 약이 몸 안으로 흡수되고 분포되었다가 대사, 배설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갈 때까지 혈액과 각 조직에서 발견되는 약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쉼없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약동학 모델은 경구 투여 후 선형적으로 체내에 흡수되어 혈관 밖의 조직들로 분포된과 동시에 선형적으로 몸 밖으로 제거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흡수 속도 상수 K와 관련 파라미터들을 수학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1구형 모델을 전제로 하였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단순히 하나의 큰 수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조에 잉크를 떨어뜨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수조에 담긴 물은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잉크 농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떤 약을 먹고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몸 어느 부위에서든지 동일한 약물 농도로 평형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는 것을 1구형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동학에서 약물이 흡수되는 과정을 묶어서 ADM이라고 부르는데요. 흡수, 분포, 대사, 배설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흡수는 알약 또는 캡슐 형태로 들어온 약이 소화액 속에서 용해된 후 그 속에 남아있는 약물 분자들이 장 상피세포들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관련된 흡수 속도 상수 및 생체 이용률은 추후에 유도해낼 예정입니다. 분포는 흡수 과정을 거쳐 전신 순환혈에 도달한 약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분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약은 체외에서 들어온 이물질이므로 흡수 시 소장 상피세포와 간에서 대사되는데요. 이 과정이 M에 해당하는 대사입니다. 이후 흡수가 끝난 후에도 혈류를 따라 간에서 다른 물질로 대사된 후 담즙이나 소변으로 배설되거나 아니면 대사 없이 곧바로 배설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영차역학입니다. 영차역학은 약물이 단위 시간당 일정한 양이 소실 또는 유입되는 것입니다. 현재 체내에 100mg의 약물이 있고 이 약물이 영차역학을 따르되 시간 10mg씩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시간에 따른 체내의 약물량은 다음 그래프가 같아집니다. 이 경우 약물의 농도가 올라가더라도 약물의 대사나 배설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농도가 과도하게 상승하여 독성이 일어날 우려가 커집니다. 흡수 속도 상수 K와 관련 파라미터들을 구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수학적 개념이 필요한데요. 먼저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라플라스 변환은 미분 방정식을 다른 공간으로 변환시켜 더 단순하게 만든 후 이를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미분 방정식은 미지의 함수와 그리고 그 함수의 도함수들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을 말합니다. T공간에서의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하여 S공간에서의 본래식보다는 간단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이 해를 다시 라플라스 역변환하여 기존 T공간에서의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식은 라플라스 변환을 식으로 나타낸 형태입니다. ft라는 함수를 라플라스를 변환하면 ft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라는 피적분 함수를 t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입니다. 이번 탐구에서는 라플라스 변환에서의 기본 공식 4가지 중 2가지만 유도해낼 예정입니다. 또한 부분적분법은 함수의 곱을 적분하는 방법의 하나로 곱셈 미분 공식에서 양변을 적분하여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공식은 ft가 상수일 때입니다. ft라는 식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 정의에 따라서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승이 t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되게 되고 이를 인테그랄 정의와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s분의 c 곱하기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2 곱하기 마이너스 sa승 더하기 s분의 c가 나오게 됩니다. 앞의 극한식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답은 s분의 c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기본 공식은 ft가 지수함수일 때입니다. f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 정의에 따라 2의 마이너스 at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st승이라는 피적분 함수를 t에 대하여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수 있는데요. 이후 정적분의 정의와 극한의 정의를 이용하면 s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미분 방정식에서의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f'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라플라스 변환의 기본 정의에 따라서 e의 마이너스 st승 곱하기 f't를 t에 대해서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게 되는데요. 이후 부분적분법을 사용하고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s 곱하기 ft를 라플라스 변환한 것 마이너스 f0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라플라스 역변환입니다. 첫 번째 기본 공식에서 ft가 상수일 때 이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c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s분의 c 형태를 다시 ft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라플라스 역변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플라스 역변환에 관련된 기본 정의의 식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선형약동학은 약물의 소실 과정의 1차 속도이고 중심고액에서 일어나며 투여 용량에 따라서 혈장 농도나 소실량은 비례하지만 약물의 반감기, 청소율들은 변하지 않는 약물의 변화 과정입니다. 현재 시판 중인 의약품의 거의 전부가 선형약동학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페니토인, 살리실산염, 에탄올 등이 사람 몸에 예외적으로 비선형 약동학을 보이는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1차 역학은 현재 체내에 남아있는 약물량이 XT의 일정 분율만큼 약물이 단위 시간당 소실 또는 유입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흡수 속도 상수 K를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체내 약물량으로 정의된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약물의 소실 속도 상수인 K에서 방향이 바뀐 마이너스 KX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투여되는 약물량인 D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다시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lnx는 lnt-kt라는 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를 로그의 정의와 이의 정의를 이용하면 최종식은 로그 c는 로그 c0 -2.303분의 kt가 되게 됩니다. 방금 전 유도한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x축이 시간 t이고 y축이 체내 약물 농도 c의 로그를 씌운 값으로 한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그래프의 형태는 1차 함수와 같이 나타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2.303분의 k, y절편은 초기 약물 농도의 로그를 씌운 값이 됩니다. 1차 역학은 현재 체내에 남아있는 약물량이 XT의 일정 분율만큼 약물이 단위 시간당 소실 또는 유입되는 역학인 만큼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체내에 100mg의 약물이 있고 이 약물이 1차 역학을 따르되 시간당 20%씩 약물이 소실된다고 가정하면 시간에 따른 체내 약물량은 왼쪽의 그래프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1차 역학에서 흡수 속도 상수와 관련된 파라미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반감기는 초기에 혈장 약물 농도가 반으로 감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며 약물이 치료 농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음으로 분포 용적은 항정 상태의 혈장 농도로 체내에 흡수된 약물의 총량을 담는 데 필요한 유체의 용적을 의미합니다. 청소율은 약물을 혈액으로부터 제거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상수이며 생체 이용률은 전신순환에 도달한 약물량을 투여한 약물량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파라미터를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생체 이용률은 약의 투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는데 정맥 주사의 경우 약물이 바로 체순환에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생체 이용률이 1이지만 경구 투여에 의한 약물은 보다 천천히 혈류로 흡수되고 간에서의 대사작용으로 생체 이용률이 1 이하입니다. 지금까지 1차 역학에서의 약물 흡수 속도를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약을 경구 투여할 때 시간에 따라 체내에 존재하는 약의 양을 알아보겠습니다. 라지에이를 체내에 존재하는 약의 양이라고 하고 라지에이 스몰에이를 소화관 내강에 남아있는 약의 양, 즉 아직 흡수되지 않은 약의 양이라고 할 때 Ka 라지에이 스몰에이는 몸 안에 약이 들어오는 속도로 D 라지에이 스몰에이 dt와 같은 값임을 알 수 있고 이를 공식으로 유도해보면 다음 식과 같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유도한 식의 몇 가지 상황을 가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약 복용 직후에는
라지 A 스몰 a의 값이 커서 KA 곱하기 라지 A 스몰 a의 값이 K 곱하기 A보다 크기 때문에 DADT가 0보다 커서 혈장 약물 농도 곡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약물의 흡수 속도와 제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즉 KA와 라지 A 스몰 a의 곱이 KA의 곱과 같을 때 DADT는 0이기 때문에 혈장 약물 농도 곡선이 최대값을 가집니다. 약 복용 직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KA 라지 A 스몰 a의 곱이 KA보다 작기 때문에 DADT가 0보다 작아서 혈장 약물 농도 곡선이 감소합니다.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라지 A 스몰 a의 값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면 약 흡수 과정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그림은 타이레놀 일반점과 서방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약 모두 동일한 성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흡수 속도 상수입니다. 흡수가 빠르게 일어나는 약이라면 흡수 속도 상수가 제거 속도 상수보다 클 것이므로 Cmax에 비교적 빠르게 도달하고 그 값도 클 것입니다. 이 경우가 바로 타이레놀 일반점과 같은 경우로 세 그래프 중 가장 왼쪽입니다. 반면 서방점과 같이 흡수가 늦게 일어나는 약의 경우는 두 번째 그래프와 세 번째 그래프처럼 흡수 속도 상수가 작아질수록 초기에 농도가 올라가는 경사가 완만해져서 Cmax에 늦게 도달하고 그 값도 작아질 것입니다. 약효를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 흡수 속도 상수를 아주 작게 만드는 기술을 적용한 서방향은 Cmax에도 늦게 도달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오랫동안 흡수가 지속되어 마치 약의 반감기가 늘어난 것처럼 혈장 농도가 천천히 떨어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한 약동학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1구획 모델을 이용하여 0차, 1차 역학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았고, 둘째, 흡수 속도 상수를 유도해 보았으며, 셋째, 흡수 속도 상수의 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 개발 과정은 약효를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한 용량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실제 사람에게 약효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한 번의 투여 간격 사이에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약효를 엮기 위한 적절한 용량과 투여 간격을 정할 때 가지고 있는 약물 농도나 약효의 관련성 정보에 대해 연구하는 약력학과 사람에게서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정보인 약동학을 결합해 예측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약동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탐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중교통 노선과 수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2학년 4반 강지연, 2학년 9반 박선우입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할 것인데요. 우선 버스 노선과 수학적 원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후 지하철 노선과 수학적 원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버스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네 가지의 색상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파란색 버스는 간선버스, 녹색 버스는 지선버스, 노란색 버스는 도심순환버스, 빨간색 버스는 광역버스를 뜻합니다. 또한 버스 권역 구분도를 보면 더 그 숫자가 나타내는 지역이 어디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자료를 참고하면 이처럼 버스 색깔과 노선 내에도 규칙적인 수학적 원리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그래프 이론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청주시 홈페이지에 청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팀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청주시의 시내버스 노선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활동 시간을 일정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각도 일정한 연령층을 위해 버스 노선을 새로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팀에서는 그래프의 활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수학적 모델링이란 수학 기호, 식, 그래프, 표, 그림 등으로 문제 상황에 들어맞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 해를 찾아 나가는 일련된 과정입니다. 퀘니히스베르그 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일러가 고안한 그래프 이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꼭지점 색칠 문제 및 채색수 또한 이것에 이용되었는데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 그래프에 인접한 꼭지점들은 서로 다른 색을 갖도록 하면서 각 꼭지점을 색칠할 때 필요한 색의 최소 개수를 채색수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색수가 n인 그래프 G가 있는데 n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K에 대하여 채색 다항식은 그래프 G를 서로 다른 K가지 색으로 채색하는 방법의 수 FK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채색수가 3가지인데요. 이 그래프를 K가지 색으로 채색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보면 꼭지점 D를 색칠하는 방법은 K가지, 먼저 꼭지점 A는 D와 다른 색을 칠해야 하므로 K-1가지, 꼭지점 C는 꼭지점 D, A와 달라야 하므로 K-2가지, 마지막으로 꼭지점 B는 꼭지점 AC와 달라야 하므로 K-2가지입니다. 곱의 법칙에 따라 이 그래프의 채색 다항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청주시내 인구 분포를 분석하였는데요. 우선 청주시의 인구 평균 연령을 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원구의 평균 연령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덕구의 평균 연령을 분석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원구의 평균 연령을 분석하여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당구의 평균 연령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자치구의 동별로 다양한 연령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창읍, 오근장동, 율량동, 사천동, 국대동, 용암일동, 산남동, 분평동에서 낮은 평균 연령이 나타났고 특히 인구 평균 연령이 낮은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곳으로 아파트 단지 밀집 여부와 인구 평균 연령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파트에는 대체로 청장년층이 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버스 노선을 설계할 때 청장년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파트 밀집 지역에 적절하게 버스 노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해당 연구팀은 채색수를 활용하여 새로운 버스 노선을 제작하기 위해 채색수를 사용한 그래프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해당 그래프는 평균 연령이 낮은 동을 꼭지점으로 설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인접한 지역은 바로 직행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갈 때는 한 점을 경유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을 만족하는 기본적인 노선들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균 연령을 낮추는 주요한 역할을 한 학생들이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등하교 시간인 6시에서 8시, 6시에서 7시, 10시에서 11시에 주요 거주 지역과 학교들을 오가는 버스 노선을 제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래프 이론은 한 학자에 의해서만 발전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자의 연구를 거쳐 꾸준히 축적되어 온 것이며 오늘날에는 분야를 불문하고 그 이론적 내용이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이론은 퀘니에스베르크의 다리 건너기 문제를 처음으로 이후에 채색 문제, 최소 경로 문제 등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그중 다음 사례에는 채색수와 채색 다항식이 응용되었습니다. 또한 채색수는 그래프의 꼭지점들이 같은 색에 인접하지 않도록 색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활용하여서 해당 연구팀에서는 낮은 연령층의 인구가 밀집된 구역에 다른 노선을 부여함으로써 같은 버스 노선의 탑승 인원이 가행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버스 노선과 수학적 원리의 결론을 내리자면은 그래프 이론과 채색수, 색 다항식과 같은 수학적 원리들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버스 노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수학적 원리들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철 노선도와 수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런던의 지하철 노선도 변화인데요. 왼쪽 노선도는 비교적 복잡한 반면 오른쪽 노선도는 깔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노선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헨리 백에 의해 고안된 노선도로 전 세계 지하철 노선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사실적 관점에서의 지도와 차별화를 하여 기하학적으로 단순화된 다이어그램 형태입니다. 즉, 물질적인 지하철 노선을 위상수학적으로 변환시켜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상수학이란 연결성이나 연속성 등 작은 변환에 의존하지 않는 기하학적 성질들을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선을 끊거나 면을 자르거나 어떤 한 공간의 구멍의 개수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외하면 모두 같은 공간으로 취급하여 쉽게 말하자면 거리 개념이 없고 크기나 거리가 달라도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상수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세 그림은 언뜻 보기엔 다른 도형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도형의 일부를 찢지 않고 변형한 것은 모두 같은 도형이기 때문에 위상수학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세 물체는 모두 동일한 위상동형 관계입니다. 위상수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최근 논란이 되었던 빨대 구멍 논쟁에 대한 위상수학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빨대는 구멍 한 개의 길이를 곱한 도형이라는 뜻입니다. 길이에 구멍이 있을 수는 없으므로 빨대가 쭉 뻗어 있든 마시는데 한참 걸리든 빙글빙글 꼬인 모양이든 구멍의 개수는 항상 한 개인 것입니다. 아까 설명하였던 위상수학의 대표적인 활용 방법은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헨리 백은 위성수학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역간 거리가 무시되고 노선의 모형이나 두 노선이 만나는 각도 등이 왜곡되어 있는 지리적 부정확함을 가진 노선도를 보완했습니다. 이는 저희 나라의 지하철 노선도에도 활용이 되는데요. 이 노선도는 실제 노선도를 지도 위에 그려놓은 것으로 역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다소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상수학을 적용한 노선도는 현실을 왜곡해 점과 선들로 표현한 것이고 모든 곡선을 45도와 90도, 180도 각을 이루는 직선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을 추상화해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고 작은 공간에 많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 사이의 거리나 구분 정도를 위상수학을 활용하여 노선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들의 실제 위치와 지하철 노선도는 지하철의 이용 정보, 역의 순서, 교차하는 노선의 개수, 교차하는 환승역이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